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번부터 58번까지 실기 영역에 대해서 차분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좀 조급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교재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다시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36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번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번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은요. 편마비 대상자가 사례가 잘 그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한쪽이 마비가 되면 팔, 다리가 마비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 또 우리가 꿀꺽 삼키는 그 부분까지 마비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 많은 음식을 드리면은 더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해서 드려야지 어르신들이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을 뜨겁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은 따뜻할 정도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은요.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그다음에 5번에는 입안에 음식이 남아 있는데 다음 음식을 또 넣어 드리면 되겠어요? 맞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 준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그러면 3번은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수를 먹을 때 일반인들이 먹는 그 길이로 드리면 편마비 대상자가 넘기는데 좀 곤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는 방법은 사례 예방에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묻는 문제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이잖아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하면 안 되고 치매 대상자니까 미리 생선 가시를 다 제거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는 치매 어르신이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에는요.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고 치매 어르신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해서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사를 하면서 내가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무거운이 맞습니다. 3번은 지금 음식을 거부하는데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는 있겠죠. 뭔가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졸립거나 아니면 뭔가가 불안하거나 이래서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갈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다 드린다고 해서 어르신이 드시겠어요? 못 드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음식을 많이 거부하거나 불안해하면 그 당신을 주지 않고 조금 있다가 드리든지 아니면 조금씩 한 가지씩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4번은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를 하게 한다는데 치매 어르신은요. 식사하실 때 식사에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TV를 끈다. 식사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치가 느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빠진 의치랑 같이 혹시 삼킬 우려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빼고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기 변환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번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번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번 캡슐 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자, 약물 복용에 대한 이런 문제도 별표 3개를 해야 되겠죠.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약을 드릴 때는 물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1번은요. 지금 색깔이 변한 물약이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투명도가 떨어져서 혼탁해졌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용하면 안 되고 버린다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3번은 라벨이 없는 쪽을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라벨이 있는 쪽을 내 손바닥으로 오도록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물약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요. 손바닥에 약을 들어서 알약을 처음에 약 뚜껑을 열어서 약 뚜껑에 따라서 손바닥에 옮겨야 됩니다. 다음에 덜어낸 그 약이 뭐예요? 너무 많이 나왔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약병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따를 때부터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히 따라야 되겠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캡슐 약을 그대로 해서 복용해야 되지 벗겨내고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복용을 하면은 약이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약의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거나 캡슐을 벗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9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 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안쪽이 위로 가도록 하는 그림을 찾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40번 다음 그림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할 때 귀 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 그림도 시험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문제가 몇 가지 나오는데 요 그림 문제도 교재에 그대로 예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하는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귀의 윗부분을 잡고 뒤로 위로 당기는 후상방을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교재에 있는 거를 유심히 한번 봐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41번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4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데워준다. 3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몇 번 실검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다음에 어르신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즉시 빨리 갈아입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1번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줘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데워준다. 5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배뇨 관리를 할 때 그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치골 상부를 눌러서 그 아랫배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혹시 4 번을 답이라고 또 생각하실 선생님들도 있지 않겠어요? 더운 물주머니 같은 것들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상에 아주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43 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번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 준다. 2 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준다. 3 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 준다. 4 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번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 준다. 자, 정답은요? 3 번입니다. 자, 1 번은요. 변기는 찬물로 닦으면 안 되고 따뜻한 물로 닦든지 데워 놔야지만 볼일을 볼 때 항문 관략근이나 근육들이 수축, 긴장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2 번은 변기를 놓을 자리 밑에 젖은 수건을 깔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이변기는 침상 위에 계시는 분이 화장 침대 밑에도 못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화장실까지는 아주 못 가시고 간이변기를 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변이나 요의의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간이변기를 넣고 배에 힘이 걸리게 하려면 침대를 평평이 아니고 침대를 약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실 때 누워서 볼일을 보시면 볼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우리가 안전 자세로 해야 돼서 배에 힘이 걸리는 자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 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고 무릎 덮개로 떨어뜨려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는 겁니다. 요런 순서가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 번을 골라야 되는데 또 5 번이 답일까 고민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절대 5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정확하게 바지 내린 후에 아니고 무릎 덮개 덮은 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4 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1 번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번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번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자, 우리가 이제 기저귀 사용하시는 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죠. 피부 손상 때문에 오는 욕창을 예방하는 거, 이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피부 손상,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항상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돌봄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자, 정답은요? 5 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절대 안정하고 있으면 안 되고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보행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에 2 번은 방광 세척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할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에 3 번은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요. 감염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 계실 때는 방광보다 아래에 두어야 되니까 침대하고 바닥 그 사이에 걸쳐서 묶어 놔야 되겠고요. 만약에 서서 들고 다닐 때는 방광보다 아래에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바닥에 놓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4 번은
소변이 새거나 유치 도뇨관이 빠졌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은 이런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정해 놓으신 분 빼고는 무조건 유치도뇨관은 뭐예요? 감염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돼서 물을 섭취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돼서 독소가 빨리 빠져나오고 또 소변으로도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가 열이 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치도뇨관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별표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46번 혈액 원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한다. 2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게 한다. 4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 칫솔질하게 한다. 5번 매 식사 후에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교재 256페이지에 참고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혈액 원고 장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환자냐면 와스피린이나 헤파린이나 와파린 이런 약을 써서 피를 좀 묽게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양치질을 할 때는 칫솔모가 단단하면 안 되고 부드러운 칫솔로 해서 잇몸을 다치거나 출혈이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를 닦는 방향은 칫솔질하는 방향은 치아에서 잇몸이 아니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이런 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까지 닦는 거는 맞는데 깊숙한은 틀렸어요. 그래서 깊숙한 하면은 토하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혈액 원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치실 사용은 하면 안 된다 하고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은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 칫솔질하게 한다. 이래서 치실이 틀렸는데 요 순서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칫솔질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치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서 자체도 틀렸지만 혈액 원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치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이 이제 정답이죠.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꼼꼼히 닦고 또 잠자기 전에도 한 번 더 칫솔질 하는 것이 맞습니다. 47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린스를 한 후에 따뜻한 물로 헹군다. 2번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번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린스를 한 후에는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잘 헹궈야 되겠죠. 2번은요. 어디가 틀렸나요? 이런 말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손톱이 아니라 우리가 두피 마사지 할 때는 뭘로 해야 되죠? 손가락 끝으로. 다음에 3번은 두피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음 4번도 우리 선생님들이 4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을 했다가 4번으로 고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이 아니고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지 맞습니다.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왔다는 것은 머리는 침대 밖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감기다가 어르신들이 잘못하다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기억하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5번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감기기에 준비 물품에 보면 헤어 드라이기도 있죠. 그게 왜 있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착착착착 닦고 나서 바로
헤어드라이로 싹 머리를 쫙 말리고 빗질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헤어드라이가 맞습니다. 48번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발청결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물은 거예요. 1번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번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손이나 발을 따뜻하게 좀 해주고 싶고 혈액순환을 시켜서 좀 씻겨주고 싶으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바로 손이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것이 아니고 10 내지 15분간 담가서 온기를 느끼게 한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물질도 쉽게 제거해서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데만 너무 열중해 있지만 국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이제 선생님들이 취득하셔가지고 방문 요양을 하시거나 뭐 주야간 보호에서 일을 하시거나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조교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가서 조격해주는 발을 좀 식혀주고 조격해주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셨든지 간에 이런 방법은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49번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통목욕 하면은 통이 어디에 있어요? 자, 화장실 안에 욕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화장실까지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욕조 밖에 있는 목욕 의자에 어르신을 앉혀서 다음에 몸을 전체 한 번은 씻고 통 안에 들어갔다가 5분 앉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고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씻고 이렇게 들어갈까요? 하는 순서를 묻는 이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씻냐? 정답은 1번인데요. 발을 먼저 한번 물에 이렇게 적셔보고 온도가 맞나 이렇게 본다며요. 그다음에 다리, 팔, 몸통, 회원부 순으로 씻고 통 안에 들어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 들어가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붙잡아 주고요. 그다음에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통 밖으로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 먼저 나오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붙잡아 줍니다. 요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0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번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번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자, 여기서 문제의 말이 중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선 자세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앉아서 있게 해야 됩니다. 앉아서. 다음에 2번은요.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자, 우리가 중증 치매 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추를 못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재에 그대로 있죠.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천 찍찍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딱 여미면은 옷이 제자리에 딱 맞게. 이러면 어르신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옷을 제대로 잘 입었네. 이렇게 뭐예요? 만족도가 높겠죠.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어요?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스스로 옷을 못 입어요. 혹시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어르신 보고 앉아서 옷을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옷 입는 순서가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를 정해준다면
속옷이 제일 위에 있고 겉옷이 제일 밑에 있게 이렇게 하나 순서대로 입으세요 이렇게 하고 해 놓으면은 어르신이 그 하나씩 하나씩 입다 보면은 제대로 입는 거를 봐 드리겠죠. 자 그래서 다 반대로 다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옷 갈아입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해를 가하면서 갈아입힐 필요는 없고 약간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면 되겠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1 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자 대상자의 그 신체의 자세에 관한 게 묻는 말이죠. 1번 엉덩이 관절과 척추 관절을 편 자세, 2 번은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편 자세, 3 번은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4 번은 엉덩 관절은 굽히고 무릎 관절은 편 자세, 5 번은 엉덩이 관절은 펴고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 자 뭐가 복잡해 보인다. 그죠? 자 이 얘기는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다 하면은 측 위죠. 옆으로 누워서 어르신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누워 있을까? 뭐 관장을 하는 자세 뭐 이런 자세 했을 때 정답은 3 번이죠. 엉덩이 관절도 굽혀 있고 무릎 관절도 굽혀 있고 요렇게 누워 있어야지 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자세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 앙와이 그죠?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다음에 숨이 차거나 뭐 이런 자세일 때 반좌이 그죠? 약을 드릴 때도 그렇고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어르신이 숨이 차다고 할 때도 예 반좌이. 다음에 등에 근육을 쉬게 해 주거나 등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엎드려 있는 자세가 있죠. 복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게 시험에 나온 것처럼 옆으로 누운 자세 측이는 엉덩이 쪽에 뭐 욕창이 생기려고 하거나 이럴 때 왼쪽 오른쪽 바꿔 주면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장을 할 때 자세잖아요. 그럴 때 그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니고 측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어떻게 구부러져 있나 요 자체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52 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하는 거예요. 1 번 무릎뼈, 2 번 엉덩이뼈, 3 번 허리뼈, 4 번 넙다리뼈, 5 번 종아리뼈. 자 똑바로 다리를 편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 그림이잖아요. 이랬을 때 가장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예 골반하고 고 넙다리 고 사이 있죠. 그래서 넙다리 뼈가 가장 우리가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번이 정답입니다. 53 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만 딱 읽어도 선생님들은 교재에 휠체어 앞에 있고 그다음에 편마비 어르신들이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편마비 쪽을 지지하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죠. 그 그림 자체가 시험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말이 그림이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게까지 오셨으면 인제 시험 보러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보면 자 제일 첫 번째 요 4 가지 중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나번에 있는 이동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금이다.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1 번이에요. 자 교과서에는 설명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인데 2개 합친 겁니다. 어쨌든 나번이 1 번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가번입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번이에요.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이때 무릎은 어느 쪽 다리를 무릎을 꿇려 하면은 건강한 쪽 다리를 무릎을 꿇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라번이 되겠죠.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꿇은 다음에 약간 세워 올리면서 휠체어에 앉는 겁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영차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 번부터 5 번까지 계속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예문 위에 있는 보기에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긴 문장이 나오면 당황을 하거나 긴장을 해서 어떤 걸 답을 할지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될 거를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다음에 중간 거는 잘 모르겠으면 제일 마지막에 무슨 동작이 나왔을까를 한번 찾아보고 중간에 서열을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밑에 있는 예문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집을 또 풀어볼 때 이럴 때도 제가 하는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헷갈리지 않고요. 54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행 벨트에 관한 문제가 또 글씨로 나왔다 그죠? 자, 맨 먼저 이것도 찾아야 될 것이 1번이 가가 되겠습니다. 벨트 끈이나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르신한테 채워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바느질이나 이런 것이 벨트 끈이 터져져 있거나 이러면 채우면 안 되니까 미리 그거를 먼저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느질 상태 확인이 1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행 벨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번에 있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떨 때는 보행 벨트는 어디에 묶을까요?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쓸까요? 그림으로 찾으세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말시로 나와도 우리는 이미 교과서에서 열심히 봤다 그죠?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묶었으면 다가 아니고 끈이나 벨트가 혹시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당겨 보는 겁니다. 그게 3번 다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는 대상자의 뒤에 서서 어느 뒤에 설까요? 요양보호사가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가, 라, 다, 나가 순서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교과서 300페이지에 보행벨트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55번은 별표 5개 줘도 됩니다. 매일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도 이게 공부하시면서 요 문제는 나는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야. 혹시 그림으로 나오던 나는 찾을 수 있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필로 옆에다가 딱 순서를 적습니다. 지, 마, 건이 순서예요. 지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고 마는 마비 측 다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은 건강한 측 다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 마, 건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선생님들이 맞힐 수 있어요. 단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계단을 올라갈 때 버스를 올라탈 때는 지팡이는 항상 첫 번째고 지, 건, 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는 계단을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가 하는 지, 마, 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순서는 지팡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은 답은 3, 4, 5는 일단 아니야. 그죠? 아니야.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다. 자, 그런데 지, 마, 건이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마는 마비된 쪽이니까 두 번째는 왼쪽 다리가 오면 되고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 다리. 그래서 지, 마, 건 이렇게 써놓고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에 예외는 뭐다? 계단 올라간다, 버스 올라탄다만 예외니까 그것만 살짝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이 요 말씨가 교재에 있는 올라가는 그림, 계단 내려가는 그림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요양보호사는 계단 올라가거나 계단 내려갈 때는 절대 환자 뒤쪽에서 보조하면 안 돼요. 옆에 서서 보조해야 되는 요 전체 종합 세트를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번 시험에도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교재 304페이지를 펴놓고 한 10분만 선생님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보통 실버카라고 얘기하는 보행보조차죠.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할머니들이 뭐 시장에 오시거나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어디 잠깐 외출하실 때 이런 거 밀고 쭈루룩 다니시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1번은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의 능력이 있는 대상자, 3번은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번은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번 이동 중에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자, 요거는 이 실버카는 단점이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입니다. 그래서 기댈 필요가 없는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손과 팔 지지대는 체중 지지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할 때는 앉을 곳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에게 적합한 그런 것이 실버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의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문요양센터 처음에 급여 계약을 하시고 어머니가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거를 선택을 제가 해줄 때도 자꾸 실버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버카를 적용할 정도의 어르신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퀴가 이렇게 많이 달린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용품 용도라든지 어르신의 상태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아무거나 사버리면 어르신한테 오히려 더 낙상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면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57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1번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번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번은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번은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친구.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질환 중에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포진이나 천식이나 접촉성 피부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가 전염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니까 이것을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마지막 58번 한번 볼게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자, 우리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도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오죠. 자, 1번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번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번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지진은 발생 전에 해야 되는 행동이나 또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대처 방법들이 이제 다 교과서에 그대로 있죠.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 건물 안에 갇혀서 내가 그 밑에서 사고에 대비를 못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흔들림이 없다 하면 빨리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도 혹시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방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머리 위에 얹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죠. 자, 2번은 왜 틀렸겠어요? 흔들리는 동안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는 나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균형 감각이 없어서 더 넘어지거나 하면 골절이 되겠죠.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는 지진 시에는 이 말이죠. 탁자 위에 엎드리면 안 되고 탁자 아래로 내려가서 크고 견고한 구조물 옆이나 아래로 내려가서 탁자 다리를 딱 붙잡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머리를 다치지 않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대피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계단을 이용하라 그랬고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서 내가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막막하고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이렇게 점검해서 풀어보면 새록새록 어떻게 해요? 아, 그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지. 아, 그 전번에 모의고사 풀 때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네. 예,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어떻게 해요? 정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거를 정답이 아닌 거를 고를까? 이런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마음이 약간 흔들려서 그렇지. 차분하게 하시면 다 정답이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내시고 시험 날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